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돼야 한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7% 경제 성장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중 보건복지 분야의 내용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 민간보험의 활성화. 그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언론들이 일제히 다룬 것은 다소 생소한 용어인 당연지정제였다.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 5월 11일 OBS 경인TV 일요대담에 출연한 보건복지가족부 김성희 장관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썩 좋거든요. 좋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 알아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 틀은 안 바꾼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지정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병원에서는 보험 환자를 받는다. 그리고 네. 이 틀은 계속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당연지정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작은 개인병원, 건강보험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보험증을 가진 환자를 의사나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 전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서 지금 병원에서 배달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다? 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당연지정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들 역시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계약을 해야만 한다라는 제도를 의미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 체계와 병원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료보험 환자 진료하기 싫어 이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병원이 그로부터 거부할 수 없고 의료보험 지정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즉 국민연금처럼 강제조항입니다. 당연지정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 한밤중에 여러분이 아프다고 가정을 해보자. 119 구급차를 타고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어떤 곳이라도 가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병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당연지정제 때문이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아니라면 어떨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자. 한 엄마의 이야기가 나온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4살 마이셀. 어느 날 밤 40도까지 열이 오른다.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가입한 보험사의 계열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는 거부됐다. 몇 시간을 허비하고 겨우 계열사 병원에 도착했지만 딸의 심장은 이미 식어 있었다. told her that mommy tried her best to help her, to make sure that she was going to get the treatment that she needed to receive, and that I was sorry that I wasn't able to help her.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가 만약에 그 시장경제에 서 있는 장사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환영인 측면이 있지 하나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필연적으로 그런 상황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지정제의 완화 혹은 폐지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김성희 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정부의 시각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이 불안해하면 국민이 불안한 마음이 왜 거기서 생겼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접근법이 보다 더 국민 중심적이다. 네. 이런 점에서 안심을 하셔도 좋겠다. 김성희 장관의 말대로 우리는 정말로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가 있다.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가 어떤 것이길래 민간보험과 공유하겠다는 것일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보는 모습, 의사가 환자 진료의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우선 이제 증상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진찰한 소견하고 그다음에 병명, 그리고 검사를 했다면 검사 내용, 그리고 처방을 하면 처방 내용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환자의 모든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진다. 그 보험 청구를 위해서 그 심평원으로 이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저희하고 심평원하고 이렇게 기록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저희 의사를 포함한 그 저희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평원에 계신 분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게 그 환자의 기록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모든 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진의 질병 내역을 직접 떼봤다. 지금 이 기간 동안 2000년 1월부터 현재 발생된 게 79건. 이걸 지금 자료를 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10년 전 위염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부터 감기, 눈병 등 세세한 치료 내역과 약을 받은 약국의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공유를 하겠다는 것은 이런 은밀한 개인정보들이다. 민간보험사들이 우리 건강보험 질병정보하고 공유를 한다는 법을 이제 만든다고 해요. 공식적에서는 그게 반대를 하는 거고 저희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의료 영역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자.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보험 가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민간기업에서는.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켜가지고 돈벌이 맞겠다고 뜻이. 예상 외의 답변이었다. 정보 공유가 자칫 민간보험사의 가입 거절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질병정보 발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 제출을 위한 개인질병 정보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 질병 정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것만큼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질병이나 재산, 소득,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정보량이 많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 같은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려는 것일까?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저희 질의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 인터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수는 없고 통계정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통계가 있으면 보다 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별 이런 통계는 없거든요. 남녀 구분해서 나이별
왜냐하면 보험료를 이 사람이 30세인지 31세인지 뭐 40세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냐하면 보험료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정확한 민간보험료 측정을 위해 좀 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질병 통계 정보가 없는 것일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마다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다 질병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까지 자세하게 통계 처리가 돼 있다. 다만 현재 공단에서는 5살 단위로 질병을 통계 처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듯 30세, 31세 이런 정도로까지 구분돼 있진 않다. 하지만 공단 측은 그런 식으로까지 통계 처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전체입니다. 개인의 질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공유를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질병 정보가 모두 다 들어있는 대단히 예민한 정보고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것을 개인에게도 그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안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거를 민간보험에서 그것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다가 주어서 돈을 벌게 한다. 이거는 공사보험 간 질병정보 공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2년 재경부는 개인 질병정보의 보험사 적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5년도에는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법안심의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금융감독위원장이 개인의 질병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이었다.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했지만 시민단체 항의로 무산됐다. 보험회사가 볼 때 보험 사기는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30%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개인질병 정보 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보험 사기에 한정해서 달라라는 얘기는 사실 개인질병 정보 다 달라는 얘기고요. 이런 형태로 그 기획재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 사기에 관한 이런 법률은 다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안 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한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보험업법만 개정하면 되고 이건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위 통과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 재정부가 하게 되면 개인질병 정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 걸맞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경제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지난 1월 9일 금융인 간담회에서 생명보험협회 회장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런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이렇게 화답했다. 공사보험관 정보공유, 신창재 회장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문건은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가 너무 원래가 책정돼야 되는 것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결국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계약 가입자들한테 손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사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까? 뭐 정부가 볼 때도 결국은 그 부분은 뭐 보험 가입자들은 결국 국민인데 국민들이 그 합리적인 선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저희가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물론 보험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정부가 볼 때도 그 부분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실제로 그 기획재정부가 그 민간보험회사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을 거다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민간보험회사들이 그런 거를 그 소위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당시 재경부가 여러 가지를 각 부처에 이제 요구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초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혹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절대로 그 부처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보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기획재정부를 밀어붙이는 것 같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민영보험회사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주게 되면은 기획재정부가 조무부처를 갖다 무시하고 바로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월권 행위가 나타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4% 정도가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정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진. 이게 2003년도니까 3살 때 사진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호흡기 달고.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큰 병 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장윤정 씨도 그랬다. 2000년 아들이 태어나자 가장 먼저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도를 간 넘겼을까? 혼자 앉지도 못한 아들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던 장윤정 씨. 병명은 근위축. 근육이 점점 마비돼가는 병이었다. 그때부터 기나긴 투병이 시작됐다. 생각날 때요. 내가 엄마 소리는 잘했거든요. 엄마 그 소리가 계속. 지난해 12월 아들은 끝내 겨우 7살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무려 6년 동안의 기나긴 투병. 하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고 한다. 정말 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걔였거든요. 단 하루도 단 1분이나 저도 안 봐주면 안 되는 애고 막 이렇게 가래 차면 바로바로 빼주고. 제가 이거를 근육이 위축되는 불치병. 병원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3일 있었는데 56만 원이에요, 병원비가. 이때 3일 들어가 있었는데 감기 때문에. 민간보험약관의 지급 사유가 되는 질환이었고 당연히 진료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1년이 지나자 아들의 마비 증세가 악화되면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돼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됐다. 여기 약관상에는 뭐 마비라는 그런 거가 돼야지만이, 마비라는 그 코드가 들어가야지 저 지급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근육병인데도 불구하고 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이 되는 거지 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못 주겠대요. 병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픈 엄마들 환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얘기 끝에 이 회사에서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 같은 질병으로 장애연금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회사하고 진짜 막말로 막 엄청 싸웠어요. 뭘 하냐면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결혼으로 파헤치지 말래요, 날 보고. 누가 그냥 직원이요. 계란으로 파헤치. 네. 자기네는 거대하다 이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원하는 코드가 이게 마비 질병 코드래요. 이 코드가 들어가느냐 이 애기 병명 코드에 이 코드를 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본다고 이거를 갖고 와갖고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네가 무슨 의사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 병은 분명히 같이 코드가 병행 가능하다. 여기 병원이 작은 병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병원이죠. 못 믿겠대요. 다른 데로 보낸대요. 이거를. 보험사 직원이. 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도 이거는 이 코드는 가능하다. 그렇게 돼갖고 그게 지급이 된 건 됐어요. 안 나가고 아들을 위해 든 어린이 보험.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질 못한 것이다. 아플 때를 대비해 둔 보험이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올해 43살의 손종숙 씨.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게 다 소송 서류들이거든요. 내가 들어오는 보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야 되나? 내 돈 내고 내가 왜 이렇게 병신이 돼야 되고 이렇게 나이롱 환자가 돼야 되나? 시작은 2차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부터였다. 그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됐고 허리와 어깨가 아직도 좋지 않아 통증이 심할 때면 약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다. 지금도 통증이 심해 약을 계속 복용 중이다.
당시 수술비만 800만 원, 경도의 추간판 장애 판정까지. 하지만 6년 전에 가입한 민간보험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자마자 바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지경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일어나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된대요. 꼭 찍으셔야 되냐 그랬더니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찍으시는 게 좋대요. 두 컷만 찍겠대요. 두 컷 찍어라 그러면 간병인 언니한테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 쓴 거예요. 입원 중에 친정 아버지 상을 당한 손종숙 씨. 그런데요, 장례식 못 가게 막았어요. 병원에도 막았고 보험사에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욕했어요. 얘들아, 너는 부모도 없네. 얘네들이 얼마나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천륜을 지키러 나간다. 저 그렇게 하고 옷 벗어놓고 나갔어요. 근데 장례식장까지 쫓아왔어요. 한대는 소리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를 정도신데 왜 병원에 안 아프신 분이 입원해 계시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원래 손종숙 씨가 갖고 있던 증상, 기왕증이라는 것이다. 18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의료 도매업을 해온 손종숙 씨. 손목을 진료받은 기록이 그 증거가 됐다. 그거라서 나는 기왕증이라는 거죠. 얘네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아니더라도 저는 과도하게 교통사고에 집착하고 있고 얼핏 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을 몸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전신이 아픈 환자였음을 알 수 있고 보시면 알 수 있으세요? 저는 남들보다 병원 간 거 없어요. 이만큼도 43세 병원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종숙 씨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진단서다. 모든 진료 기록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이 기입돼 있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보험회사는 자문 의사에게 손종숙 씨의 진료 기록을 보냈다.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단순한 염좌로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의료자문 회신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 저를 보지 않은 사람은 소견서와 준하는 그런 것조차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견서라고 못하고 의료자문 회신서라고 했는데 그런 불법적인 서류가 소송에 들어가서는 공식적인 아까 보신 이런 의사선생님의 빨간 도장 찍히고 의사 면허 찍히고 번호 찍히고 공식적으로 병록번호, 연번호까지 돼 있죠. 이런 서류보다 우선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가 봐요. 왜 똑같은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한 의사와 보험사의 자문 의사가 상반되는 의견을 낸 것일까? 대형 보험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손해 사정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문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그 회복 정도가 다르고 또 상태가 후유증이나 이런 상태가 다른데 단순히 진단서만 보고 차트만 보고 그 환자를 상태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보험사의 자문 의사가 보낸 의료자문 회신서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78%에서 58%로 낮게 수정돼 있다.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의 경우 이렇게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정을 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아무래도 보험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 기간을 조금 줄인다든가 장애율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30%인데 20% 예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충격적이다.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의사가 13명이나 됐다. 한 명의 의사가 10개 보험사에 자문을 했는가 하면 한 해 자문 건수가 100건이 넘는 의사도 있었다. 손보사의 패소율은 겨우 1% 남짓.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다. 손보사의 자문의가 법원의 자문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사는 자문의사 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안 주면 자기네가 그만큼 이익이고 그 이익이 남아야 주주들한테 더 갖다 주고 주주들이 좋아라 하니까. 저희들 몸 상태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짜리가 제일 관심이 있죠. 이것은 손종숙 씨나 장윤정 씨의 특수한 예가 아니다.
보험소비자협회에서 2006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과 1년 반 사이에 접수된 민간보험 피해 사례만 2,000건이 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영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해보고 실제 그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해준 어떤 약속과 다른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는요, 절실하게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차라리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 어떤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보장은 완벽하게 다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험금 받으면서 민영보험사로부터 횡포를 당하면서 마치 범죄자 취급까지 당하는 이 고통들을 정부가 과연 알고 있느냐. 민간보험의 가입자 지급률이 낮아서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보험 지급률에 대해 문의해봤다. 법규에서 그 지급률을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이 보험 가격은 2001년도에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험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확한 통계에서 산출되어 있는지는 검증을 하지만은 그 보험 가격이 높다거나 또는 낮다거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70% 이상의 지급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률에 관한 어떤 규제도 없다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약 8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수입보험료 100원을 걷어들이면 약 84원 정도를 그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보험료에는 사업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 84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사는 일부 적자로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84%라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저희가 생선보협회를 통해서 그 손해보험회사들의 그 실제 전산 시스템을 돌려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뽑은 수치입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업계의 전산 계약을 갖고 있지는 않고 각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맞게끔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생선보협회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지급률 84%, 적자에 허덕인다는 금융감독원의 말과 달리 TV에서는 민간 보험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의무가입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보충적 의미일 뿐이라고 말한다. 보험이 지금 보통 국민이 내는 것이 한 6만 원 꼴 한 네. 가구당 네. 내고 있는데 그 6만 원 내는 거에서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 혜택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이 만족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서비스보다 조금 더 큰 서비스를 원한다거나 또 비용이 많아 들었을 때 사실 우리 국민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민영보험입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10%나 성장했고 신계약 보험료만 연간 10조 원, 전체 규모는 6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떨까? 근로자와 사업자로부터 걷어들이는 보험금이 연간 21조 7천억 원, 국가의 보조금은 4조 3천억 원, 전체 규모는 26조 원 정도 내외다. 68조와 26조. 이미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훨씬 넘어선 규모다. 근데 지금 민간보험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금 건강보험에 필적할 만한 크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뭔가 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틈만 딱 열어주면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쓰러뜨리는 거는 저는 아주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생명보험사는 새로운 상품을 내놨다. 이른바 실손형 보험이 그것이다. 특정 질환을 보장하던 정액형과 달리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얼핏 들으면 아주 좋은 보험 같은데 정작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손형 보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보험이 그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허용할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체 그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재정 안정을 해치는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내가 민영보험도 들고 또 우리 건강보험도 들었으니까는 나는 이제 병원에 있어도 뭐 돈 한 푼 안 낸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막을 겁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그만큼 공단 부담금이 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보험 상품이 아니다. 이 실손형 상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하고 반드시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건강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려면 그런 그 약관 심의할 때도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건보공단 이런 데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보험조차 건강보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보충형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에 들겠다는 이건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들겠다는 사람만 들면 되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해주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민영의료보험을 확대시켜서 국민건강보험을 줄인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 합의를 통해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민간보험 활성화에 주력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은 더욱 확대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건강보험 민영화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말대로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손형 보험으로 민간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비율은 61%,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더욱 낮아진다면 공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가 건강보험은 이제 전 국민이 다 들게 돼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 민영의료보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MRI를 찍거나 뭐 CT를 찍거나 또는 초음파를 찍거나 또는 조금 그 나름대로 괜찮은 진료를 받으려면 다 민영의료보험에 들어야지 건강보험에 들어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라고 되면은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 되는 거죠.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해서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있다. 바로 지난해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과제라는 문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과제라고 밝혔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이 내용은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단계를 6단계로 나누고 최종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 허용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민영의료보험 4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4단계까지 이미 허용하고 있고 현 정부가 지금 하는 거는 바로 그 직전인 5단계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미 보험사의 자료에 이런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고 5단계의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공공보험의 보장성이 더 낮아지고 계속 민간보험이 더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시코에는 암에 걸린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Every month there was a new drug that the doctor wanted to try. My insurance denied it. 그렇게 치료를 미루는 사이 3주의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He was my best friend. He was my soulmate. He was my son's father. I mean, we were going to grow old together. 의료비 비중 12.3%. 민간 의료보험에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환자들 모습에서 우리나라 민간보험 피해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보험은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돌봐주는 데 있는 거고, 민간보험은 주 목적이 그 보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겁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당연지정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비영리 의료법입니다. 진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전액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20% 안팎. 공공병원이 적은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의료보험이 정한 적정 진료만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기준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양급여 기준대로 받아요. 덜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에서는 의무비급여라든지 이렇게 좀 더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과 평균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저희 병원이 월등히 좀 낮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비용으로, 타 병원 비교하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이 큰 호스피스 병동 등을 운영 중이지만 적자는 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장, 의료의 보장, 보건의 보장을 위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초, 그 밑바닥에 있는 진료를 의료인이 감당을 하다 보면 어떤 특화된 진료,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 이런 거가 저해하는 요인은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이 의료가 취약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재경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영리의료법인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재경부 쪽에서 10년 전부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쭉 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병원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때도 영리법인화까지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당시 이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FTA와 연결돼서 사람들이 이 병원 당연지정제 폐지나 이건 미국 보험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걸 두려워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저희가 그때 한번씩은 제일 먼저 해서 전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재정부에서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기사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리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주무부처가 복지부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복지부에 예 그쪽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잘못 영리법인이 확산되다가 보면은 그 차등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민 간의 그 괴리감 또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영리법인이 그 사회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는 막을 겁니다. 바로 그날 5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놨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이 촉진됐다는 태국의 예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을 시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상반된 듯 보였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공식적으로 일단 검토 중이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시행한다 안 한다는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했다간 오히려 국민들은 진짜 정부가 뭘 하나보다라고 좀 정확한 내용보다는 규정적인 경우만 생각을 하시니까 차라리 이 시기를 좀 지나서 차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정부도 그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런 그 언론하고도 이런 인터뷰를 응할 수 있는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저희가 왜 이거를 마다하겠습니까?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되면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자칫 일반 주식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리병원이 되면 완전히 상황이 지금보다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영리랑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병원은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엔 이윤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이윤을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젠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은 그 돈을 어떻게든지 재투자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윤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고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것들은 2차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병원협회는 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영리를 추구하더라도 회사는 커지고 사회의 서비스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커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즉 당연지정지와 영리병원 문제가 직결돼 있음을 뜻한다. 영리법인이라도 투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자본을 10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그렇게 안 할 거다. 아마 특수 분야라고 하면 치과라든지 성형외과 분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렇게 비보험 수가가 돼 있는 부분은 아마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이 필수 의료, 이 필수 의료는 완전히 거의 보험 수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영리법인 허용하더라도 영리법인 설립이 그렇게 용이치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지정제만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 놀랍게도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된 곳이 있다.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곳에는 미국의 뉴욕 장로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그 정주 여건 개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설정하고 있는 의료 부지에는 외국인 병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자유 지역에 설립되는 병원들은 국내 의료 시스템과는 달리 이 영리 목적 병원들이 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법률 체제 하에서는 국내 병원들은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병원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수익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국내 의료 그 수가에 비해서 많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최상류층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진료 비용의 과다에 대한 문제보다도 진료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진료 수준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뭐 소외감 같은 건 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영리 목적 병원을 이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그 제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을 저희가 송도에 갖춤으로써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당연지정제는 폐지되고 영리법인은 허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6군데, 제주도 특별자치도까지 합치면 강원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영리병원이 언제든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이고 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면 반발이 크니까 이게 이제 외국 병원을 유치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병원을 유치한다는 명분이면 보다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논리가 컸던 거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병원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병원은 원래는 이제 외국 병원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제 국내 병원도 이제 곧 허용을 할 건데 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6개거든요. 처음에 3개에서 노무현 말기에 3개를 더 지정해 놨죠. 그리고 정부의 기본 목표는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이기 때문에 전국에 6개면 보통 이제 대부분 다 커버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당 하나씩 있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늘어나면은 사실은 당연지정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세계 의료관광의 허브로 제주도를 키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3단계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는데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아무리 특별자치도라 해도 중앙부처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 6월 초순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계자를 만나봤다. 현재 영리병원은 외국인 의료법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 제도 개선 과정을 해가지고 현재 중앙부처 협의 중인데 오늘 오후 3시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리병원 허용 문제, 국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첫 번째 사례. 그 파장을 알고 있기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또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때문에 TF팀 구성되어 있는데 벌써 결정해버리면은 왜냐하면 뭐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 이게 다 해서야 되거든요. 나는 그 관련 단체에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파동처럼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게 일단 부결될 걸로. 그러니까 부결된 것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3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이 확정됐다. 즉 처음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만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얼마 못 가서 이것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될 거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국으로 퍼뜨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의료제도 같은 경우에 이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 하나하나에서 하고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아예 보고서가 명시가 돼 있을 정도예요.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에게 설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꼼수를 써서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두 차례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은 모두 합헌으로 판결났다. 국민 건강의 평등권이 이유였다. 공보험의 보장 확대와 비영리 의료법인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당연지정제는 아픈 환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유명 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경쟁 원리에 충실한 의료제도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꼭 패키지로 함께 주장하는 게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 세 개가 종합 세트거든요.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야 변화가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리병원만 허용이 되고 당연지정제 하에서 영리병원만 운영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럼 영리병원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이윤 뽑아가기도 어렵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리병원이 허용됨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같이 묶여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의료제도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